됐어. 자, 오늘 소개할 화가는 에드가 드가입니다. 이 에드가 드가는 1834년 7월 19일 파리, 프랑스 파리 생조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름은 일레르 제르맹 에드가 드가입니다. 일레르는 대혁명 때 은행가로 성공한 할아버지 이름에서 따온 거고요. 제르맹은 미국에서 목화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외할아버지한테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할아버지 이름, 외할아버지 이름 이렇게. 그리고 에드가 드가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약간 귀족처럼 그 귀족 성에 중간에 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드 띄워서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귀족 집안이랑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드가 드가가 스스로 이름을 아예 드가라고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드가 드가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아버지였던 오기스트 드가는 집안이 소유하고 있던 나폴리 은행의 파리 지점을 운영했기 때문에 매우 부유했고 드가는 어린 시절 상당히 유복하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에드가 드가가 13살이었던 1847년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컸겠지만 드가는 아버지의 말을 상당히 잘 듣는 착한 아들로 자랐고 명문 학교였던 루이르 그랑 학교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공부 잘하고 재능 있는 학생으로 꽤 유명했었어요. 때문에 아버지는 드가가 법대를 가기를 바랬고 아버지가 바랬던 대로 드가는 명문대학이었던 소르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드가는 법보다는 그림을 공부하며 배우고 싶어 했고 이 부유한 집안은 법학을 전공했던 드가가 갑자기 미술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온 가족들이 이 결정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줬다고 해요. 사실 뭘 하든지 상관없었나 봐요. 돈이 많으니까요. 결국 명문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20살의 드가는 1854년 에콜 데 보자르라는 명문미술학교에서 라모트의 작업실로 들어가 그의 문화생이 됐죠. 하지만 이 드가는 은행가인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둔 덕분에 상당히 유복하게 자랐고 그림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다른 화가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냥 그림이 좋아서 회화를 배웠고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그림을 연구하고 고전 예술에 심취해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거장들의 작품을 그대로 모사하면서 카피스트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 덕분에 드가는 전통의 뿌리를 두면서도 현실을 표현하는 인상주의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드가가 공부를 하던 1850년대에는 파리에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신고전주의의 대부 앵그르, 낭만주의의 대부 들라크루와 크루베까지 모두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운 좋게도 1855년에 이 드가가 앵그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1855년에 드가가 앵그르를 만나게 되고 앵그르가 드가의 그림 인생을 뒤바꿀 만한 말을 해줍니다. 뭐라고 했냐면 젊은이, 선을 그려 기억에 근거하든 자연을 보고서든 선을 많이 그리게. 그러면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드가는 미술 공부를 하러 이탈리아로 떠났고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던 고모네 집에서 지내면서 이 르네상스 거장들의 작품을 수도 없이 보고 따라 그리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그의 첫 걸작인 벨렐리 가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작품이 그의 첫 걸작인 벨렐리 가족의 초상이에요. 근데 뭔가 가족 초상화 치고는 조금 딱딱해 보입니다. 그죠?
검은 옷을 입고 서 있는 여성이 바로 드가의 고모이고요. 옆에 앉아 있는 남자는 나폴리에서 추방당한 정치가이자 드가의 고모부였던 젠나로 벨렐리 남작. 그리고 하얀색 에이프런을 입고 있는 두 아이들이 이들의 딸인 조반나와 줄리아예요. 자, 근데 그죠? 뭔가 가족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엄근진하고 차가워 보입니다. 보통 가족의 초상화라고 하면 모두 이렇게 정면을 보면서 이렇게 막 여기 어깨에도 팔 이렇게 얹고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라도 하고 있는 게 보통 아닌가요? 그죠? 뭔가 억지로라도 행복한 모습을 만들어낼 텐데 이 그림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웃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이 키 큰 여성이 바로 고모예요. 근데 고모의 표정이 상당히 불쾌해 보이는 것 같아요. 남편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상당히 무심해 보이는 듯 까만 옷을 입고 있어서 더 차가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고모부는 어때요? 벨렐리 남작은 정면을 보고 있지도 않아요. 심지어 등을 돌리고 측면만을 보인 채 눈을 감고 있는지 와이프한테 혼난 건지 딸을 보고 있는지 명확해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혼자 색감도 동떨어진 채 현실감이 없습니다. 왜 드가는 굳이 이런 그림을 그린 걸까요? 왜냐하면 드가는 현실을 그리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드가는 고모네 집에 머물면서 이 가족들 간의 관계를 관찰했고 여러 번의 스케치를 거친 뒤에 이 그림을 완성한 겁니다.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가족 초상화 같지만 가족들 간의 심리를 상당히 잘 반영해놨어요. 이때 당시는 고모의 아버지이자 드가의 외할아버지가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때문에 고모는 그림에서도 웃고 있지 않으며 검은 옷을 입고 있고 지금 얼굴 옆에 저 액자가 하나 있잖아요. 저 액자에 할아버지 스케치가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스케치를 걸어두고 애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보이죠? 뭔가 이 드가의 고모가 지금 왜 상심해 있고 왜 무심해 보이는지 알겠죠? 자, 그리고 그냥 딱 보면 뭔가 또 관계가 보입니다. 어머니 옆에 얌전히 서 있는 이 조반나의 성격은 어때 보여요? 자세만 봐도 손을 모으고 있고 정면을 보고 있고 상당히 얌전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순종적이어 보이는데 그 와중에 한쪽 발을 살짝 뒤로 해서 꼬고 있는 걸로 보아 약간 부끄러움도 잘 타는 성격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중간에 있는 이 아이 어떤가요? 중간에 있는 아이 이름은 줄리아예요. 한쪽 다리를 깔고 앉은 채 이렇게 팔을 양쪽 허리에 대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유로운 동작을 취하고 있는 이 줄리아는 몸은 어머니 쪽으로 향해 있으나 얼굴이 아버지를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상당히 원만하게 잘 지내며 아버지한테 조금 더 애착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등을 돌리고 있는 이 벨렐리 남작은 어때 보이나요? 지금 장인어른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아내 앞에서 상복조차 입지 않고 혼자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와 남작 사이에는 벽난로와 책상으로 완전히 가로막혀 있어요. 둘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략 결혼으로 인해 결혼은 했으나 행복하지 않은 부부관계, 단절된 부부관계를 드러냈고 고모 앞에는 깔끔하게 각진 액자를 놓고 고모부 앞에는 상당히 화려한 장식품을 놓음으로써 서로 간의 다름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이 4명의 인물은 전부 각각 다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때문에 이 가족 관계 자체가 조금 단절되어 있으며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그의 첫 걸작입니다. 왜 걸작인지 이제 좀 보니까 알 것 같죠? 옷은 상당히 검소해 보이면서도 뒤에 벽지의 화려함과 이 카펫의 화려함 등을 통해서 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살짝 조그맣게 요 밑에 까만 게 있어요.
요거는 이 집에서 키우는 개입니다. 개를 얼굴을 잘라놨어요. 보면 약간 순간 포착을 한 것 같죠. 굳이 개를 정자세를 잡아서 밑에다가 세워놓지 않았어요. 에드가 드가의 작품 특징이에요. 약간 스냅샷처럼 그 순간을 팍 하고 포착한 느낌. 일부러 정형화시켜서 무언가를 강제로 끼워 넣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화면 안에서도 등장인물들을 전부 각각 어떠한 성격이어 보이는지, 어떠한 위치인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다 그림에 담아놨어요. 이게 바로 드가풍의 화풍입니다. 드가의 화풍. 자, 그래서 이 작품은 드가가 파리에 와서 완성한 작품이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존경했던 앵그르를 따라 역사화를 그리면서 당대의 취향에 부응하기 위해서 역사화 작업에 몰두했고 1865년에는 살롱전에 출품한 작품이 당선이 되기도 하면서 에드가 드가라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쯤 친해진 친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에두아르 마네입니다. 에두아르 마네가 궁금하시면 제 예전 컨텐츠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마네랑 어떻게 친해졌냐면 마네가 루브르 박물관에 갈 때마다 에드가 드가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날도 에드가 드가가 있었던 거예요. 상당히 무표정하게 자기가 좋아하던 벨라스케스 그림 앞에서 이걸 모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네가 드가를 상당히 흥미롭게 지켜보다가 그날 우연히 스케치를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잘 그리나 어디 한번 보자. 그림을 보자 하면서 딱 봤는데 너무 잘 그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꽂혀서 둘이 친해집니다. 이렇게 젊은 아가 둘이 만나서 서로 간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둘의 공통점은 미술을 좋아한다는 것, 벨라스케스를 좋아한다는 것 외에 돈이 많다는 거예요. 마네의 아버지는 판사였고 어머니의 대부는 스웨덴 왕세자였어요. 그리고 드가 어때요? 드가의 집안 역시 친가는 은행가 집안이고 외가는 또 목화 사업으로 돈을 되게 많이 번 집안이죠. 꿀리지 않죠. 때문에 다른 미술가들이 막 힘들게 막 종이 구해가지고 막 그림 막 그려가지고 조그만한 거 엽서 같은 거 팔고 있을 때 둘은 만나가지고 야, 어디 새로운 마차가 나왔는데 그거 괜찮더라. 야, 이번에 오페라인데 오페라 나쁘지 않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 공통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친한 친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네는 카페 게르부아에 이 드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른 예술가들한테 드가를 소개시켜줬고 이때쯤 경마장에 드가를 데리고 다닙니다. 당시 경마는 영국에서 들어온 경기로 파리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857년쯤에야 새로운 경마장이 개장을 했었고 황제가 이 경기 규칙을 만드는 데 관여할 정도로 상당히 열렬하게 경마를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1865년 프랑스 경주마가 영국에서 열린 중요한 경주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이때 경마가 수천 명의 관중을 끌어들이며 주요 구경거리로 자리를 잡은 때였어요. 이때 드가는 경마장을 다니면서 경마장의 풍경들을 그렸는데 사실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경마장 자체의 그 경마하는 모습을 그렸다라기보다는 경마를 준비하는 모습, 긴장한 선수들의 모습, 빛과 관중들, 사람들의 모습, 움직임 등에 더 중점을 두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명의 화가였던 드가가 점점 미술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한 미술 브로커가 정말 그에게 거액의 연봉을 제안하면서 그림을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돈이 전혀 아쉽지 않았던 드가는 그걸 거절해요. 아니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그림 잘 그리면 또 다른 제안이 들어오겠지 라면서 그 제안을 거절한 채 낮에는 경마 시합을 보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서 술 한잔하는 삶을 즐깁니다.
이때 인상주의 화가들이 카페로 다 모였었기 때문에 이때 모네, 마네, 르누아르, 모리소 등의 인상파 화가들과 친해지면서 드가의 화풍도 점점 선명해지고 화려해지고 역사화보다는 당대를 주제로 한 서사화 같은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쯤 경마에 대한 드가의 관심이 좀 시들시들해지고 마네랑도 나중에 싸우게 됩니다. 마네랑 왜 싸웠는지는 마네의 컨텐츠에서 확인하시죠. 자, 그러면서 경마에 대한 드가의 관심이 시들해졌고 색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때 그린 작품이 바로 실내라는 작품이에요. 드가의 작품 중 가장 모호한 이 작품의 또 다른 제목은 강간입니다. 사실 실내든 강간이든 어느 쪽이든 드가가 붙인 제목은 아니에요. 후대에 다른 사람들이 붙인 제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제목이 붙은 걸까요?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 그림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두운 실내에 여자가 한 명 등을 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남자가 벽에 기대 서서 여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드가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그림을 두고 추측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 중앙에 놓인 탁자의 상자 있죠. 저 상자의 주황색이 처녀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그림이 강간이다 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에밀 졸라의 소설 테레즈 락행을 보고 문학 일러스트를 그린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는 당시의 현실을 그리고자 했고 이 그림은 파리의 풍속화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든 여러분들의 마음일 거예요. 자, 상당히 애매하고 다 별다른 설명이 없는 작품이고 심지어 드가가 제목조차 붙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자는 우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상심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냥 앉아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네. 아무래도 저렇게 우는 듯한 여자의 포즈에 약간 남자가 바지를 탁 축혀 세우면서 약간 좀 남성성을 강조한 그런 강압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강간이라는 제목이 붙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러한 서사화, 장르화를 그리면서 이 드가는 1870년대 안타깝게도 프랑스랑 프로이센의 전쟁에 발발하면서 드가가 징병이 되어 전방 보병 부대에서 복무를 하다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결과를 듣고 파리를 수호하는 예비군으로 배치가 되어서 전쟁 중에도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나 그는 점점 자신의 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는 눈부신 빛 같은 걸 피하게 됐고 강박관념이 생겼으며 눈에 손상을 주는 모든 것에 신경질적이 되어가서 성격 또한 까칠해집니다. 보통 사람들도 이제 시력을 잃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드가는 심지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성격이 신경질적이 되어갑니다. 자, 그리고 1872년 외가 친척들이 사는 미국 뉴올리언스에 가서 6개월가량 머물며 목화와 관련된 사무실 그리고 사람들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면 자, 이 그림도 대충 어떤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것 같죠. 앉아있고 대충 혼자 이렇게 다른 거 하는 사람들은 약간 높은 직급의 사람들일 거고 목화를 직접 만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그보다는 아래의 직급인 것 같죠. 약간 사진처럼 보이는 작품이에요. 드가의 작품들이 대체로 다 그래요. 네. 자, 이 작품 각각의 인물이 어떤 직급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아마 에드가 드가의 작품 중에 처음으로 팔린 작품일 거예요. 그리고 이 드가는 또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레리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오페라 극장에 오케스트라를 원래 그렸었어요.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를 그린 것 중에도 특히나 바순 연주자를 중점으로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드가는 눈에 잘 띄는 것보다 난 이제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을 그리겠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리겠다. 뭔가 소외받은 것들을 그리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원래는 발레를 보면 발레리나들을 중점으로 보지만 이 오케스트라는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 드가가 오케스트라를 그리면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바순 연주자를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도 지금 잘려 있어요. 이 등도 잘려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잘려 있고요. 심지어 발레리나들은 목이 잘려 있어요. 이것 역시 순간 포착을 한 것 같은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발레리나들을 등장시킨 겁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등장은 시켰어요. 근데 이게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배경일 뿐이었던 발레리나들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점 인기를 끌자 돈이 궁했던 드가는 점점 이 발레리나들을 더 많이 등장시키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이 작품을 그립니다. 이제는 발레리나들이 아예 얼굴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제는 이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등만 보여요. 잘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대놓고 발레리나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점점 드가는 발레와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그리기 시작했고 그가 평생 동안 그린 한 2000여 점의 작품 중 절반이 이 무희를 그린 작품이어서 드가 하면 아무래도 확 발레리나가 생각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드가가 발레리나를 그리게 된 계기가 조금 이상하죠. 돈이 궁해서 발레리나를 그렸대요. 은행가 집안의 도련님이 왜 돈이 부족했을까요? 바로 1874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동생 역시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드가는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집도 팔고 이 집안에 있던 미술품들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집안에 있던 미술품들을 팔았는데 스스로 판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내 작품을 시장에 내놓으면 내 작품을 팔 수도 있겠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작품을 시장에 딱 내놓았는데 잘 안 팔려요. 그 작품이 너무 비싸서였는지 잘 팔리지 않았고 그저 이제 인상파 화가들이랑 같이 전시회 열면서 모임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인상파 화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는 인상파 화가라고 불리는 걸 상당히 싫어했어요. 인상파 화가들은 빛이 있는 이곳저곳을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빛과 시간의 순간들을 포착해내는 사람들인데 드가는 그런 걸 싫어했어요.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싫어했어요. 그는 내가 정부라면 야외에서 실물을 직접 보며 풍경화를 그리는 화가들을 감시할 특수 경찰 부대를 조직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외광회화를 비판했고 1894년 10월 참모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포병대위 드레피스가 독일 대사관에 군사정보를 팔았다라는 혐의로 체포가 되어 비공개 군법회의에 의해 종신형을 판결을 받았던 이 드레피스 사건 때도 드레피스가 무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드레피스 사건이 왜 문제가 됐냐면 그의 혐의점이 아주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정보를 팔았다라는 혐의로 종신형까지 받았는데 그가 잡혀온 이유가 그냥 필적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증거가 없어요. 그냥 필적이 비슷하다. 근데 그가 유대인이었던 거죠. 유대인이니까 정보를 팔았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몰려가가지고 이 반유대적인 이제 문제가 그때 이제 빵빵 터졌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드레피스가 무죄다, 유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창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드가가 드레피스가 유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유대적 성향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 동료 인상주의 화가들이랑 등을 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인상주의를 더 싫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드가의 활동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전에는 관현악단의 연주자들을 내세우면서 발레리나의 얼굴을 잘라먹던 그가 이제는 전면에 아예 춤추는 발레리나를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춤을 출 듯한 이 발레리나 그림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를 끌게 되죠. 하도 발레리나들을 많이 그려가지고 이 발레의 기본 스텝을 거의 다 외울 정도였다고 해요. 자, 근데 드가는 왜 이렇게까지 발레리나에 몰두했던 걸까요? 발레리나가 그냥 인기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당시 발레리나는 사실 고급 매춘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발레리나가 지금이야 이제 돈 있는 집에서 아이들의 몸매를 관리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조금 시키다가 몸매가 잡히면 발레 그만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몸매가 망가진다고 아이에게 직접 모유수유도 하지 않았을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유한 집에서는 여자가 감히 그렇게 몸을 함부로 막 움직여? 그렇게 움직여도 되나? 너무 싸구려 아니야? 몸매가 망가지는데? 라고 생각할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별로 없었던 집안에 6살에서 7살 정도 된 여자아이는 엄마 손에 끌려서 오페라 발레단에 들어가게 되고 뼈가 굳기 전에 이 발레리나 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주 혹독한 훈련과 수업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6일씩 공연 연습을 해야 했어요. 이 과정에서 많은 소녀들이 불구가 되기도 했으나 발레리나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당시 파리에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회활동이 별로 없었고 가난한 현실을 벗어나서 그리고 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어린 여자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발레리나로 성공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레리나로 성공을 하면 상당히 돈은 많이 벌었어요. 당시 교사 연봉의 한 8배 정도를 벌었다라고 하니까 돈을 상당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었던 거죠. 때문에 이 소녀들의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성공한 뒤에는 고급 매춘부가 되는 겁니다. 이제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오페라에 들어오고 나면 매춘부로서의 운명은 결정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고급 매춘부로 길러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오페라라는 것 자체가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생활이었고 부유한 남성들은 법으로 크게 규제하지 않았던 매춘을 하면서 발레리나들의 스폰서 역할을 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스폰서를 잘 만나면 주인공이 돼서 무대에 설 수도 있는 거고 뭐 스폰서를 잘 못 만나면 그냥 이제 계속 무대 뒤에서 공연 연습이나 하면서 용돈을 받는 거죠. 스폰 비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열한 발레리나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발레리나 작품들을 보면 상당히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뭔가 어둡고 음산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발레리나 그림들을 좀 더 볼게요. 여기 이 무대 뒤에 있는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성이 스폰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는 지금 다 발레 연습하고 있고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발레 지휘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 둘은 전혀 지금 발레랑은
상관이 없어 보여요. 아예 관심도 없어. 이미 들어 누워 있어요. 자기가 스폰해줄 발레리나들을 물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드가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불륜으로 인해서 뭔가 여성 혐오증을 갖게 됐고, 그로 인해 발레리나들의 얼굴을 상당히 일그러지게 그렸다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가 노년에 쓴 시가 있거든요. 한번 이제 시가 2개인데 들어볼게요. 거짓의 교수대 아래 너의 무한한 예술이 보이네. 너의 발걸음도 쫓지 못하는 나는 너를 생각하네. 그렇게 너는 다가와 이 늙은 멍청이를 괴롭히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상당히 무한한 예술성을 갖고 있고 나는 이미 늙은 멍청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늙은 멍청이로 낮추면서까지 이 아이들을 상당히 좋아했던 거죠. 또 다른 시 볼게요. 낮이나 밤이나 연습에 몰두하는 그녀. 그녀의 가치를 알아본 즐거움이 밀려오네. 아직 빈민가의 흔적을 떼버리지 못한 그녀. 이 시를 통해서 이 빈민가의 아이들이 발레리나가 됐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시들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발레리나들에게 애착을 드러낸 겁니다. 근데 이 그림들이 상당히 불쾌해 보인다면 그게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이 발레리나 외에도 상당히 많은 여성들을 그렸어요. 드가는 평생을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애인을 딱히 만들지도 않았어요. 좋아하는 여성이 있긴 했지만 그냥 지켜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켜보는 것들을 상당히 드가는 잘했고, 발레리나 외에도 오페라 가수, 세탁부, 서커스 단원 등등을 그렸는데 그들을 볼 때도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는 마치 사진을 찍듯, 스냅샷을 찍듯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가 여성 혐오증이 있다라는 설에 무게를 실은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개의 노래라는 작품이에요. 세상에, 여자 가수를 그리면서 심지어 이 여자 가수 손을 이렇게 개처럼 표현하고 노래 부르는 장면을 개처럼 묘사를 하면서 심지어 제목도 개의 노래래. 이건 진짜 여성 혐오증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좀 이걸 보면은 그렇죠. 약간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죠? 여자를 혐오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자, 근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은 카페 앙바사데르에서는 음악회가 열려요. 근데 이곳이 상당히 유서 깊은 카페 중 하나인데, 이 카페는 밤이 되면 이제 정원에다가 천막을 치고 가스등을 설치해서 음악회를 열어요. 그리고 이때 등장한 가수가 바로 엠마 발라동입니다. 드가는 이 발라동의 노래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발라동의 커다란 입이 열리자 관능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가장 아름답고 부드러운 목소리. 인간의 목소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라면서 열광을 했고, 노랫말에 등장하는 개의 흉내를 내는 가수를 순간 포착해서 그린 거예요. 진짜로 개의 노래인 거죠. 이 가수는 개를 표현한 게 맞고요. 그러면서 이 공연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그리고 약간 가스등을 표현하면서 환상적임을 강조한 겁니다. 자,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작품이 있어요. 네, 서커스입니다. 이 앞에 다른 그림 외에도 페르낭도 서커스의 라라양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 역시 페르낭도 서커스는 몽마르트 예술가들의 주된 구경거리였는데, 드가는 약 일주일 동안, 이 특별한 일주일 동안 한 4번, 최소 4번의 서커스를 갔고, 이곳에서 대포 여인이라고 알려진 라라 양이 양 무릎과 발목이 묶인 채 그네에 매달려서 입에 물고 있는 쇠사슬에 묶인 이 대포에 불을 붙이는 묘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허공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린 겁니다. 상당히 화려한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 이 고개 자체에 관심을 가졌다라기보다는 고개사와 건축물에 상당히 집중해 있어요. 그래서 구도를 계산해서 그녀의 힘과 이 긴장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중간에 있도록 위치하게 만든 거죠. 이 라라 양을 힘과 긴장의 중심점에 되는 곳에 위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이 고개사의 몸이 거미줄에 걸린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천장의 문양 그리고 이 고개사의 위치를 철저하게 계산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국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린 드가는 은행가의 뭔가 재능 있는 도련님이 아니라 스스로가 노력해서 성공한 화가가 되어 슬슬 재정 상황이 괜찮아졌으며 후에는 사진에도 관심을 가져서 고가의 사진기를 구입해 이걸 그림에 적용하는 법도 연구하는 등 상당히 활발한 그림 활동을 했고 나중에는 유화와 파스텔을 접목한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약간 그림의 느낌이 달라져요. 파스텔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확 달라졌죠. 이런 식으로 말년에는 여자들의 목욕하는 모습 등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것도 제목이 욕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약간 열쇠 구멍으로 여자들을 지켜보는 것처럼 아주 현실감 있게 여자들의 나체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는 정말 시력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림에 상당히 강렬한 색채가 많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드가는 말년까지도 새로운 미술 기법 그리고 조각에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19세기 가장 현학적인 구도를 구사했던 화가로 알려졌으나 1917년 9월 27일 83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컨텐츠 에드가 드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었나요?